안녕하십니까. 이제 3월이 되니 찬겨울보다 따뜻한 공기가 맴도는 것이 봄이 오려는 모양입니다. 오늘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새싹도 돋고 하늘도 쾌청하니 기분까지 좋았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향에서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60대 후반의 할아버지입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어느덧 노년이 되어 있어서 가끔은 놀랄 때도 있어요. 친구 녀석들이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제 손주들이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식 새끼들과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손주 만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그놈들이 지들 자식들을 가지고 협박을 한 적도 있어서 저는 아예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손주까지 보지 않고 지내는 건지 궁금하시죠? 어디다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못한 저의 아픈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글은 제 직원이 대신 컴퓨터로 적어서 보내줄 겁니다. 저에게는 정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한 사이거든요. 제가 컴퓨터는 할 줄 아는데 부끄럽지만 독수리 타자라서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부모 보기 지지리도 없는 놈입니다. 자식들보다 자기 안위를 더 중요시하고 자식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남의 집 논에서 일꾼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기까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철영이, 너 이번 달 월급 안 내놓냐?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한테 돈 못 드리겠어요. 군대 다녀오면 집 나가려니까 그렇게 하세요. 뭐? 이 자식이 누가 네 놈을 이렇게 가르쳤냐? 어? 부모 공경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아버지 도박하고 여자질하고 다니는데 제가 왜요? 할 도리 할 만큼 했고 이제 안 할랍니다.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반항을 했고 저는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아버지와 연을 끊고 혼자서 군대 근처 시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를 제 나름대로 깔끔하게 치워놓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제 곁에 의지할 사람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미련 없는 인생, 여기서 마감할까 하는 생각으로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네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 앞에 쌀 보리를 두고 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놈이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는겨? 억울할수록 입 꽉 깨물고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여기 쌀 놓고 가니까 밥 지어 먹고 기운 내봐. 제 마음을 꿰뚫는 듯한 아주머니의 말씀에 저는 쌀을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반찬도 없이 흰쌀밥을 지어서 먹었는데 그 맛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마법을 썼는지 밥을 먹고 나니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습니다. 그리고 배운 도둑질이라고 저는 큰 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논의 주인이자 저에게 쌀을 가져다 줬던 아주머니와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일꾼이 너요? 아주머니, 아니 사장님. 그래, 내가 사장은 맞지. 쌀가게 하고 있으니까. 일하니까 좋지? 얼굴에 활기가 도는구만. 덕분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그려,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주머니는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풍년이 돼서 한창 별을 베고 있었는데 제 또래로 보이는 한 여자가 구루마에 새참을 싣고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을 하다 말고 저는 넋을 놓고 쳐다봤습니다. 참 가냘프고 창백해서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주인집에서 일하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주인집 딸이었던 거예요. 저 말고 다른 일꾼들이 그 여자를 보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아가씨가 직접 오셨어요? 힘들 텐데 주세요. 저 괜찮아요. 이거 막걸리랑 밥이랑 드시고 하세요. 아가씨는 밥 안 드셔요? 같이 먹어요. 저는 먹고 왔어요. 아이고, 그럼 얼른 들어가셔요. 다 먹으면 구루마 갖다 드릴 테니까. 한 일꾼의 말에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온길을 돌아갔습니다. 제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예쁘지? 네. 아니, 네.
주인집 딸내미인데 몸이 많이 약한가벼? 면역력이 남들보다 안 좋다나. 심장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고, 뭐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건강에 안 좋다더라고. 근데 얘가 참 착해. 철영이 한눈에 반해버린겨? 아휴, 아니에요. 이거 다 먹으면 구름하는 누가 가져다 주나. 철영이 네가 갈래? 네, 제가 갈게요. 저희 우렁찬 대답에 동료 일꾼들이 왁자지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에 막걸리를 마시는데 막걸리가 고소하고 달달하니 제 피로를 싹 가시게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막걸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구루마를 가져다 주면서 주인집을 기웃거리다가 그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직접 가지고 오셨네요. 제가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잠깐 어지러워서요. 제가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알아서 옮겨드려도 될까요? 혼자서 일어나려다가 몇 번을 쓰러지기에 저는 그 여자를 직접 안아서 텐마루에 옮겨주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얼굴도 빨개지고 저도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저 가볼게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그 여자가 제 이름을 물었습니다. 저는 철영이에요. 김철영. 철영. 저는 영주예요. 이영주.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날 이후로 주인집 딸내미는 심심하면 나와서 저희 일하는 걸 지켜보고는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혼자서 쓸쓸해 보여서 일을 마치고 새참을 먹을 때 제가 곁에 가서 말을 걸고는 했습니다. 이 막걸리를 영주 너도 마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정말 맛있어. 나도 이런 거 만들고 싶다.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들어. 만드는 방법도 모르는데. 쌀이랑 누룩이랑 물만 있으면 되는데. 저기 박씨 아저씨가 양조장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아저씨한테 물어봐. 쌀은 내가 얼마든지 대줄게. 그 여자는 그냥 상상만 하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무리 주인집 딸내미라고 해도 무료로 쌀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농사일을 하고 난 일값의 반을 쌀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집 아주머니께서 그냥 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막걸리 만들고 싶다며? 우리 영주한테 다 들었어. 내가 보기에는 철영이 자네가 뚝심도 있고 잘할 것 같아. 내가 투자하는 셈치고 쌀 줄 테니까 열심히 해보라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염치불구하고 저는 쌀을 받아서 막걸리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양조장에서 일했던 일꾼 아저씨에게 막걸리 만드는 법을 배워서 누룩 발효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떻게 발효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천차만별로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6개월가량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끝에 시중에 나와 있는 막걸리보다 훨씬 구수하고 맛있는 막걸리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됐다 영주야. 이제 됐어. 시장에 15병 정도 가져갔는데 그새 동이 났어. 그리고 또 가지고 오라고 야단이야. 잘됐다. 철영씨는 해낼 줄 알았어. 그럼 철영씨, 응? 우리 결혼할까? 그 여자가 그렇게 묻는데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의 생명의 연인인 주인집 딸과 언강생심 결혼까지 넘보다니. 저를 지지해줬던 아주머니도 그것만은 허락치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먼저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철영이 너 언제 우리 영주랑 결혼할 거야? 네? 다 알고 있어. 우리 영주가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남자는 자네가 처음이야. 영주도 이제 23이나 됐고 결혼해야지. 우리 영주가 자네 만나고 나서 아주 건강해졌어. 자네는 우리 영주랑 결혼하기 싫은겨?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저 영주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그려, 당장 결혼 준비하자고. 아주머니, 아니 장모님은 저를 편견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첩을 두고 두 집 살림을 해서 장모님과 제 아내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농가 쌀가게도 장모님이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관리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튼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초고속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양조장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것까지 꿀떡 받아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폐가에서 막걸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입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제 막걸리를 사러 오는 바람에 하루에 10병 파는 것이 100병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결혼 5달 만에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벌써 9주차래. 나는 그냥 몸이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뭐라고? 아, 영주야. 고마워. 고맙다. 저는 파탄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완전한 가족을 이루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에게는 행운만 찾아오는 것 같아서 아내를 업고 다녀도 모자랄 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병원에서 쌍둥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들 태어날 생각에 저는 더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조금만 더 하면서 미뤄뒀는데 결국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양조장을 차렸습니다. 철영아, 영주 이란성 쌍둥이 낳았어. 둘 다 남자요. 아, 장모님 고생하셨어요. 영주는 어때요? 영주는 지금 진이 다 빠졌지. 산후조리를 잘해야지. 내가 해줄겨. 걱정 마. 감사합니다, 장모님. 제가 양조장 일 때문에 바빠서. 알지. 영주가 자식 낳았고 자네는 양조장 낳았잖아. 자리 잡을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장모님과 아내의 배려로 저는 양조장에서 더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당시 아내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 둘을 돌보느라 고생했을 텐데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에게 처음 막걸리 만드는 방법을 공수해준 아저씨와 그 아저씨의 아들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져서 전국으로 저희 막걸리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정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신문에 광고 제안까지 들어왔어요. 지금은 인터넷을 하지만 그 당시에 신문에 실린다는 건 정말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조장이 안정화되고 나니 저희 이란성 쌍둥이 아들놈들이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고 다녀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미운 4살이라고 하잖아. 더 크면 엄마 아빠 말 잘 들을 거야. 아들놈들이라 드세다고는 해도 이건 너무 심해. 내 자식들이지만 한 번씩 미워 죽겠다니까. 누굴 닮았나 몰라. 당신도 나도 아니고. 설마 우리 아빠를 닮았나? 당시에 장인어른이 장모님의 논과 쌀가게를 가지고 장모 모르게 돈놀이를 하는 바람에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가는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그 강하던 장모님도 매일같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렇게 일을 쳐놓고서 도망을 가버렸고 저라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마음에 양조장 일에 더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운 4살을 지나서도 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은 끝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키우던 개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질 않나. 어디서 참새를 잡아서 해부를 하지 않나. 민수, 민호, 동물들 괴롭히면 안 돼. 동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이야.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지. 장난감처럼 그러면 어쩌냐, 어? 또 그럴 거야? 제가 야단을 치면 두 녀석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반항을 했습니다. 또 그럴 거야. 얼마나 재밌는데. 아빠도 같이 해보자. 뭐라고? 이놈들이 그냥... 또 그런 짓 하면 둘 다 홀딱 벗겨서 저 장바닥에 갖다 버릴 줄 알아. 치, 그 말을 우리가 믿을까봐? 민호야, 개구리 잡으러 가자. 제 말은 자식들에게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죽은 동물의 시체를 집 마당에 가져올 때마다 아내는 기겁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쓰러진 적도 있어요. 여보, 난 우리 애들이 무서워. 어떡하면 좋아? 천방추축이다 못해 악마 같아.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나봐. 아내가 그런 말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애들을 잘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애비 노릇을 잘해보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애들이 말썽을 피우지 않는 것 같아서 달라지려나 보다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 참여 운동회가 있던 날에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 잡힌 날이었는데 그것도 참석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애들 학교로 갔습니다. 가면 부모 달리기도 하고 그런가? 당신은 하지마. 내가 다 할게. 엄마가 아무것도 안 나가면 애들 섭섭하지 않겠어? 그래도 당신 무리하면 안 되니까 내가 당신 몫까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운동회에 가서 아들들 반 친구 부모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모들끼리 저희를 보면서 쑥덕대더라고요. 당시에는 왜 그러는 줄 몰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쌍둥이 놈들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둘이서만 놀더라고요. 가끔씩 두 녀석이 다른 친구들을 쿡쿡 찔러대며 약 올리는 표정을 지었고 그걸 당한 아이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버지 줄다리기에 나가서 패배를 맛봤습니다. 그리고 엄마들 줄넘기 대회가 있었어요. 저는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쌍둥이 녀석들이 와서 엄마 안 나가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엄마는 줄넘기 안 나가? 아, 창피하게. 준영이네 엄마 이겨줘. 저 자식 자기 엄마 육상선수였다고 우리한테 얼마나 뻐겼는데 엄마도 나가. 민수민호, 엄마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거 못 나가. 아이씨. 뭐라고? 아니야 여보, 나 나갈게. 애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엄마 출전할게. 정말? 정말이지? 엄마, 준영이는 엄마 꼭 이겨? 그렇게 아내는 5명씩 짝을 이뤄 하는 줄넘기 대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차라리 줄을 돌리는 역할을 하길 바랬는데 아들놈들 상화에 아내는 줄을 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준영의 엄마네 저는 완곡을 다하고 끝냈고 아내는 1절 끝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에이 뭐야 엄마 때문에 쪽팔려. 자식놈들은 그 말을 하고 가버렸고 저는 아내를 데리러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금방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저희 곁에 달려왔던 부모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약하니까 애들 단도리를 못했구만.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민수 민호 날라리로 유명한 거 몰라요? 애들이 이제 겨우 초등학교 5학년인데 친구들 괴롭히고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한다고요. 애들 좀 보세요. 어찌나 교묘하게 괴롭히는지. 선생님한테 들키지도 않는다고 우리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그 말을 하는 사람 주변 부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단 죄송하다고 사죄를 하고 운동회가 끝나기 전에 애들과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기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너희 계속 그렇게 다른 친구들 괴롭힐 거면 학교 그만둬. 진짜? 우리 학교 안 가도 돼요? 아싸. 저는 고등학교를 가지 못해서 평생에 한이 됐는데 이 녀석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는다고 하니 오히려 쾌재를 불러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무리를 해서 애들에게 야단도 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병원 가자. 아니야, 괜찮아 여보. 우리 애들 어떡해? 청학동이든 뭐든 애들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곳에 보내봐야지. 아내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안고 꼭 애들이 편하게 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양조장에서 직원 실수로 불량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하마터면 망친 막걸리를 팔 뻔했는데 다행히 그 전에 발견해서 제조했던 막걸리를 모두 폐기하고 밤새도록 직원들과 함께 양조장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밤을 꼴딱 세우고 집으로 갔는데 쌍둥이 녀석들은 보이지 않고 아내도 기척이 없었습니다. 벌써 학교를 갔나 해서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내가 침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보 왜 여기 누워있어? 여보 일어나봐. 아내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는데 몸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다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아내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잃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에 제 앞에 놓인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오셔서 기절을 하시면서 괴로워하셨고 저는 장모님 볼 낯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들 녀석들은 영정사진을 보고 찔끔 눈물을 흘리더니 장례식장에서 칼싸움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아유, 자네 저렇게 철없는 애를 혼자서 어떻게 키울래? 장모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떻게든 키워야죠. 장모님 죄송해요. 제가 영주 지켰어야 했는데. 우리 영주 그만큼 산 것도 기적이야. 자네 탓할 것 없어. 그래도 조금 더 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휴, 영주야.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죽은 아내 대신 장모님이 애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애들도 할머니와 지내면서 조금은 차분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들이 중학교 3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에 저희 장모님은 백기를 들고 떠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네. 어디서 저렇게 악독한 놈들이 났는지. 어우, 김서방 미안하네. 장모님이 떠나신 후에 저희 자식들은 둘이 똘똘 뭉쳐서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다녔고 강제 전학도 3번이나 갔습니다. 공부는커녕 제발 사고만 안 치고 제대로 된 어른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뭘 해도 소용이 없던 폭군 같은 아들들이 20살이 되었고 두 놈은 동반 입대를 했습니다. 사고치는 자식들이 사라지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양조장도 2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케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치고 올라오는 브랜드들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게 제 2번째 아내입니다. 저와 초기 멤버로 같이 일했던 아저씨는 퇴사를 하셨고 그 아들이 저와 친구처럼 잘 지냈거든요. 그 친구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마케팅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 나이가 45이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본인 말로는 일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한 분야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들잖아요. 부모님도 일찍 여의었고 그래서 죽도록 노력하다 보니 결혼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나이가 됐네요. 그런 말을 하는데 어쩐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참 외로우셨겠네요. 그 말에 그 여자가 뚝뚝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이였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린 후에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에게 그 여자를 소개해준 그 친구 녀석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혜씨랑 철영이더라. 천생연분일 줄 알았어. 봐봐, 지혜씨 만난 후로 우리 막걸리도 더 잘 팔리고 너 안색이 환해졌어. 그래, 고맙다 이놈아. 좋은 양복 하나 해줄게. 나 말고 우리 아들놈 이번에 대학 수석 졸업하는데 그놈 양복이나 좋은 걸로 해줘라.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입사하거든. 자식 농사는 참 잘했어. 그래, 그러자. 제 동료이자 친구는 자식들이 다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2번째 아내를 만나 행복했지만 전역할 자식놈들 생각하면 머리가 지근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두 놈은 전역을 하자마자 저에게 사업 미천을 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빠, 민호랑 저 군대에서 사업 구상 쫙 해놨어요. 그게 인터넷 벤처 사업인데 아빠 컴퓨터 인터넷 잘 모르시죠? 그쪽이 지금 아주 블루오션이에요. 눈까지 반짝이며 두 놈이 그렇게 말하는데 군대에서 정신을 차렸나 싶어서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담 끝에 두 놈의 사업 자금을 대주기로 했습니다. 거액의 사업 자금을 받아간 이후로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은 몰랐지만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생각하고 아들들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자식놈들을 만난 곳은 경찰서였습니다. 아빠, 너 이놈의 자식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놈들은 제가 준 돈으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불법 도박장으로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사기도 여러 건 저지른 모양이었습니다. 징역을 살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놈들이 감옥에 가서 갱생을 하고 나오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아빠, 저희 결혼할 여자 있어요. 애도 임신했다고요. 저희 장가가기 전까지만 구속되지 않게 해주실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어? 니들이 저지른 짓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 아빠, 진짜 저희 결혼만 하고 재판받고 징역 살게요. 에? 아빠 손주가 태어난다니까요? 그놈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손주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무리 왼수 같아도 제가 낳은 자식들이었으니 속는 셈 치고 또 아들들을 도와줬습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후로 아들놈들은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며느리 둘 다 좀 천박해 보였습니다. 어른들 어려운 줄도 모르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껌을 짝짝 씹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두 놈에게 각각 신혼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당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어? 내 피는 안 섞였지만 그래도 아들들이 장가를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예요. 자식놈들은 새엄마를 엄마 취급도 해주지 않았는데 아내는 자식놈들에게 그렇게 잘해주니 제가 더 미안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유명 로펌에서 변호인단을 꾸려서 재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놈들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빠, 변호사 수임료 엄마가 대신 내주셨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그럼요. 저희 아버지랑 결혼하신 지 지금 몇 년째인데 저희 엄마 맞죠? 그리고 아빠, 저희 진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는 이런 재판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자식도 태어나는데 저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뭘 또 해달라고? 이번에는 진짜 인터넷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사이트를 운영하려고요. 싸이월드 아시죠? 그런 거랑 비슷한 친목 사이트를 만들려는데 이거 진짜 대박 아이템이에요. 야, 그치 민호야? 당연하지. 아버지, 저희 좀 마지막으로 좀 믿어주세요. 에? 저 이제 허튼 짓거리 안 해요. 이것까지 망하면 더 이상 아버지한테 어떤 부탁도 드리지 않을게요. 네? 아버님, 두 사람 사업 성공할 거예요. 제가 아는 전문가 오빠가 있는데 대박 안 나면 그게 이상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버님. 이제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가세해서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두 며느리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연히 저희 아들들과 동시에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됐다면서요. 아무튼 저는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믿어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여보, 애들 말이 맞아요. 이제는 결혼도 했겠다. 이런 일도 겪었겠다. 정신 차렸을 거야.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거 해주고도 남잖아. 그냥 마지막으로 믿어봅시다. 아내까지 설득을 하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들놈들의 사업 계획서까지 받아서 꼼꼼하게 살핀 뒤에 사무실도 얻어주고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줬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아내가 그렇게 간 이후로 위험에 시달려 왔습니다. 간이 조금만 센 걸 먹어도 속이 쓰리고 가끔은 위경련 때문에 응급실에 간 적도 있습니다. 아내는 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몸 챙길 나이 지났어요. 여보, 내가 건강검진 예약했으니까 같이 가봅시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습니다. 위에서 뭔가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많이 부대끼고 힘드셨을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김철영 씨, 위에 3분의 1 정도가 종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야 알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하루라도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아내도 저도 사색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을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보다 더 심각한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렇게 불행이 썰물처럼 닥쳐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저는 수술 날짜를 잡았고 아내는 수술조차 할 수 없다며 방사능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 수술 받기 전까지 컨디션 관리 잘해. 당신은 살 수 있을 거야. 당신도 살아야지. 나 혼자 살면 뭐해. 방사능 치료랑 항암 치료 열심히 받자. 그리고 신약 개발하고 있다니까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그래요. 나 안 죽어. 그러니까 철영 씨도 죽지 말고 수술 잘 받아. 서로 그렇게 힘을 줬지만 내심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까지 생각에 미쳤습니다. 아내도 저도 죽게 생겼는데 제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라고는 저희 망나니 쌍둥이 아들들밖에 없으니 장가를 간 이후에 사업 자금을 받아가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놈들이 과연 제 피 같은 막걸리 회사를 물려줘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됐습니다. 저는 대신 그놈들이 정신 차리고 사업을 하느라 바빠서 저희 부부에게 연락이 없다고 생각하려 했었습니다. 저희 부부의 암 소식을 들으면 그놈들도 많이 걱정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전적이 화려한 놈들이라서 저는 100% 자식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가짜 유언장을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이틀 앞둔 어느 날에 자식놈들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며느리들까지 내 놈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민수와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수술은 내일 모레예요? 아빠, 그 수술이라는 게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데 아빠 재산은 첫째 말에 둘째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외쳤습니다. 아빠, 우리 쌍둥이인데 첫째 둘째 가려서 형한테 더 많이 주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첫째가 눈에 불을 켜고 둘째 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뭐 이 자식아? 이게 위아래도 없나 씨. 겨우 3분 태어난 주제에 이제 와서 돈 앞에서 형 노릇하려고? 형 이번 사업에도 형 마음대로 했잖아. 형 나 몰래 돈 빼돌렸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자식놈들도 서로 으르렁대며 싸우고 며느리들도 당장이라도 머리채를 잡고 쥐어뜯을 듯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이 녀석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뒀던 가짜 유언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그럴 줄 알고 미리 유언장 써놨다. 진짜요? 제가 더 많죠. 아빠 똑같이 나눠주실 거죠? 저 민수 때문에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뭐? 와, 민호 이 새끼 말하는 거 봐라. 조용. 제 외침에 병실 내부가 조용해졌고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눈을 반짝이며 제 유언장 내용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읽는다. 잘 들어라. 나 김철영은 아들 김민수, 김민호에게 이런 한 푼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김철영 앞으로 된 재산 중 2분의 1은 아내에게 주고 아내 사망 시에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들과 아들놈들이 협심해서 저에게 달려들어 유언장을 뺏어갔습니다. 설마 아니지? 봐봐, 형. 뭐야? 맞잖아. 아빠. 아들놈들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고
며느리들은 유언장을 팍팍 찢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럴 거면 그냥 빨리 죽으세요. 맞아요, 형님. 아버님, 아들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진짜 머리까지 종양이 퍼졌나? 미치셨냐고요? 며느리들도 그렇게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 병실 내부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결국 제 아내가 저 대신 벼락까지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다 조용히 해라. 니들이 인간이냐? 난 니들 친엄마가 아니라서 그런다 쳐도 니들 아버지가 수술 앞두고 중내만에 하는 이 판국에 재산 상속이 더 중요해? 다 나가라. 자식 다 필요 없어. 나도 네 아버지도 니들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자식놈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반협박하며 아우성을 쳐댔고 결국 아내가 병원 관리인에게 찾아가서 내 사람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놈들은 거머리같이 붙어서 병실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저와 아내는 병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겨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저놈들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언제든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저것들은 내 자식도 아니야. 악마야, 악마. 돈 앞에서 천륜도 져버리는 저것들이 무슨... 여보, 이제 저놈들 때문에 속상하고 머리 아프지 말고 우리 건강이나 챙깁시다. 괜히 나한테 시집와서 이런 걸 보고 미안해, 여보. 아이고, 그런 말 말아요. 저놈들 보고 결혼했나? 당신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난 지금까지 당신이랑 산 거 하나도 후회 안 해. 그러니까 수술 잘 받아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 저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회복실에서 눈을 떴는데 아내가 제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철영씨, 정신이 들어요? 아니 힘든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아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요. 수술 잘 됐대요.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암덩어리가 작고 다른데 전이 된 것도 없어서 싹 도려냈대. 이제 관리만 잘하면서 지내면 완치될 거라고 의사가 전해줬어. 여보.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마냥 기뻐할 수가 없어서 만감이 교차하는 상태에서 제 아내도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나날이 위가 작아졌고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아야 했지만 아무로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됐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제 기도와는 다르게 나날이 병마에 휩싸였고 나중에는 살가죽만 남아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꾸준히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가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준비를 하라는 의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흔들며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여보 가면 안 돼. 나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당신까지 가면 나 살 이유가 없어. 제가 그렇게 외치자 아내가 저를 가까이 불러서 귀에다가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외로워하지 마. 난 항상 당신 곁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나 대신 좋은 일 많이 하다가 늦게 와. 또 만나자. 사랑해요. 아내는 힘들게 그 말을 다 내뱉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도 그렇게 두 번째 힘들게 만난 아내에게도 저는 사랑만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다 돌려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가가 없었기에 아내 장례식장에는 제 막걸리 회사 직원들과 아내의 전 회사 동료들밖에 없었습니다. 상주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끔찍하긴 했지만 아들놈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빠 웬일이세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 와라. 제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민호야, 아빠가 엄마 죽었다고 우리 장례식장에 오래? 말이 되냐?
아빠, 저희 이제 아빠랑 아무 관계 없어요. 저희 장례식장 가면 아빠 재산 저희한테 상속해 주실 거예요? 그 약속하면 갈게요.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어요. 저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냐 그래. 니들 이제 내 자식들 아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 저는 단전 깊숙한 곳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와 오래된 동료의 아들이 제 앞에서 같이 조문객에게 인사를 해줬습니다. 워낙 인성이 바르고 고운 아이라서 제 자식들보다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아내의 장례식을 다 치른 후에 저는 제 동료의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에게 저희 막걸리 회사에서 일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용준아, 너 이제 우리 막걸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주면 안 되겠니? 연봉 2배로 줄게. 너희 아버지가 원년 멤버인데 마음 편하게 우리 회사 물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 아유, 아저씨, 제가 어떻게 감히. 아저씨 앞으로 50년은 더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응? 저는 제 동료 친구도 설득하고 친구 아들놈도 설득해서 결국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경영에서 손을 떼고 편하게 노후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자식놈들은 뭐라고 사는지 알 수 없었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민수, 김인호 아버지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두 사람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요. 아빠, 아버지, 저희 좀 살려주세요. 민수랑 저 이번에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아빠, 듣고 계시죠? 누구십니까? 전 아들들이 없는데요. 아빠 왜 그러세요? 에? 저희 쌍둥이 형제 아빠가 낳아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사회에 분리수거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놈들 자식으로 둔 적 없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빠!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놈들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더 찾아내서 한꺼번에 고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며느리들도 합세해서 범죄를 저질렀더라고요. 결국 말하기도 부끄러운 제 자식놈들은 징역 7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들도 그 전에 전과가 많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애들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저를 보며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는지 정말 속이 쓰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식놈들은 범죄자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 저는 모든 속세 인연을 끊은 채 시골로 들어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말동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막걸리 회사의 사장이 된 제 친구놈은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철영이 너 한번 안 올 거야? 궁금하지도 않아? 너랑 네 아들놈이 잘하고 있는데 뭐. 아이고, 그래도 한번 와. 아니면 내가 갈게. 그래, 막걸리 가지고 한번 와라. 한 시대가 접으면 새 시대가 와야죠. 친구 아들놈이 이어받아서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은 제가 죽으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었습니다. 제가 남긴 재산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쓰여서 그분들이 사회에 이로운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삶이 얼마나 남아있는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정직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후회 없이 깔끔하게 가고 싶어요. 자식 농사도 철저하게 실패하고 아내들도 떠내보내고 나서 한동안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후회하지 않고 싶어요. 놓친 애가 말이 많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다가올 봄날 즐겁게 맞이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